자, 이제 28차시고요. 교과서 96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2시간 정도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좀 알아두면 그 물리학원에서 어차피 다이오드 들어가는 회로 있잖아요. 그 회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물리학원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사실 전압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물리학 2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압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로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 다이오드가 들어간 회로를 분석할 때 사실 직류 회로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분석이 되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나? 직류 회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 아, 배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전압과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걸 하기에 앞서 이 전압이라는 게 결국에 단위 전하당 1쿨롱당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부터 조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력장과 전기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이 포텐셜 에너지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어떤 보존력이 있으면,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힘들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는 중력, 전기력, 탄성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그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보존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줘서 얘를 특정 위치로 갖다 놓으면 그 마이너스 보존력이 일을 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x1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u1, x2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u2라고 할 때 이걸 x1에서 x2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그 물체를 x1인 위치에서 x2인 위치까지 가져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u1에서 u2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요거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mg라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얘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서 h만큼 들어 올리면 u2 빼기 u1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빼기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mgh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걸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할시를 당기는 거하고 느낌 비슷해요. 할시를 당길 때도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활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래서 그걸 놓으면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시를 당긴 것처럼 얘를 탁 잡으면 장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놓으면 mgh만큼이 잠재되어 있던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그 힘이 작용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할시를 당기듯이 운동 에너지를 저장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요 평행판, 두 평행판, 대전된 두 평행판 사이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게 약간 축전기 같은 건데요.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평행판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요 상태입니다. 요 사이의 공간이 있죠. 요 사이의 공간은 전기장이 일정해요. 전기장이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에 전하량이 Q인 녀석을 갖다 놓으면 Q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지표면 근처에서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저기는 뭐 재밌는 거 보는가 보네. 밑에서 볼래 규민아. 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웃어?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근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여기는 중력이 일정하고 이건 전기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력은 질량이 비례합니다. 여기서 전기력은 전하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 전하량하고 질량이 약간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중력 가속도는 이게 중력장을 나타내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장하고 대비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kg당 받는 중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전기장은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G하고 E가 또 약간 비교되는 이런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잘 이해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전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위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위치 에너지는 아니고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쿨롱당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전위다. 그래서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잠재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V는 단위 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혹은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단위 전하당이니까 분모에는 Q가 들어가고요. Q분의 W. W는 이제 활시를 당길 때 한 일이죠.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 결국에 전기력의 크기에다가 그 거리를 곱한 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전하량으로 나누면 얘가 ED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전기장이 일정한 공간에서의 전위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좀 바로 밑에 그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거 또 비교를 할 겁니다. 왼쪽은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대전된 두 금속판 내부의 일정한 전기장에서 일정한 크기의 전기력을 받는 공간입니다. 자 왼쪽에서 보면 얘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mg만큼 힘을 줘서 요만큼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이때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 0이라고 하면 mgh가 됩니다. mgh. 근데요, 요 평행판 추천기에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잡아당기고 여기서는 미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QE입니다. 그래서 QE하고 반대 방향으로 QE를 줘서 D만큼 움직여서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면 그 포텐셜 에너지는 QED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ED가 결국에 V가 되는 게 요 V가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거기다 전하량을 곱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비교해 보면 결국에 ED 그러니까 V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에 중력으로 치면 GH에 해당하는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GH를 굳이 정의하자면 1kg당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GH가. 그래서 V는 바로 요 GH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다. 1쿨롱당 갖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곱하기 거리하면 QED가 되잖아요. 거기서 Q를 나누면 ED가 전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요게 이제 중력에서의 전위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V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단위 전하당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도 해놨죠. W는 결국에 전하량이 Q인 전하에 마이너스 전기력 위쪽으로 QE죠. 를 작용해서 기준점에서 특정 위치까지 그러니까 D만큼 옮기는데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낌은 활시를 당기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얘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QV가 되는 거예요. QV. 그리고 그러면 요 녀석의 전압 있죠.
전압은 뭐냐 하면 전압은 사실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그래서 전압은 정확한 기호로 표현하자면 델타 V로 표기를 해야 돼요. 델타 V로. 전위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걸 그냥 V라고 표기를 할 뿐이에요. V라고 표기를 하고 보통 마이너스 전극인 쪽을 전위를 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극인 쪽의 전위가 요 전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ED가 되고요. 이게 1.5V짜리 전지면은 요 델타 V자 V 전압은 1.5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쪽의 전위가 1.5면 이쪽의 전위는 0이라는 거예요. 이쪽의 전위가 1이잖아요. 그럼 이쪽의 전위가 마이너스 0.5라는 겁니다. 이쪽의 전위를 2로 잡으면 이쪽의 전위는 0.5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1.5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쭉 배우는 전압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사실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델타 V고요. 두 점 사이에 이제 전위차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전위는 특징이 플러스 전하와 가까울수록 높습니다. 전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크다라고 해도 사실은 없고요. 근데 보통은 높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전위는 플러스 전하가 가까울수록 높고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울수록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듯이 전기력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단 양전하일 때. 음전하면 완전히 거꾸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음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힘을 받아가지고. 근데 중력은 이제 다행히 질량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무조건 중력이 작용하고요. 근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은 양전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을 받고 음전하는 거꾸로 힘을 받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전압 Q를 A에서 B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을 W라고 했을 때 이 전위 차이라는 것은 이 B 지점의 전위와 A 지점의 전위의 차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는 그때 동안 한 일을 요 녀석의 전하량 Q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압의 단위는 결국 에너지의 단위 나누기 전하량의 단위가 되고요. 요걸 줄여서 이제 볼트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 볼트를 먼저 썼고요. 요게 결국에 단위 전하당 한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보통 이걸 델타 V라고 안 쓰고 V라고 쓰죠. 그래서 이게 물리량 중에 유일하게 그 나타내는 문자하고 단위로 쓰는 문자가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보통 힘은 F로 나타내고 단위는 뉴턴 N으로 표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질량은 M으로 표현하고 단위는 킬로그램 kg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압은 특이하게도 전압을 지칭할 때도 V이고 단위를 나타낼 때도 V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전압이라는 게 결국에 전위차이기 때문에 원래 개념은 요거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 뿐이지. 원래 개념은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의 전위차,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다음 전류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전류는 뭐냐? 전류는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초당 어떤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T분의 Q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쿨롱 퍼 초인데요. 이 쿨롱 퍼 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전류라는 개념을 이미 써왔었고요. 그 단위를 암페어라고 A라고 표기하고 암페어라고 읽고 썼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의 과학자 앙페르의 그 영어식 발음입니다. 영어식 암페어. 그래서 전류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1초 동안에 요 단면을 통과하는 총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그게 이제 전류가 되겠고요. 그다음 옴의 법칙은 나중에 실험을 직접 해볼 건데요. 예, MBA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건데 옴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요 전류는 결국에 전하의 흐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전위 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저항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여기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요 저항에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요. 스위치를 달아 놓습니다. 계속 전류를 흘리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열기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때 이제 자 보세요. 전류계하고 전압계 연결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나중에 이거 연결을 잘 해야 돼요. 방향을. 전류계는 단 1초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측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선의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전하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류계는 요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도선을 이어지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이어지게끔. 반면에 전압계는 요 두 저항의 양 끝단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과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병렬로. 그래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NBL에 전압 센서하고 전류 센서를 연결해야 되는데 회로를 연결할 때 전류계의 전류 센서에 있는 집게는 도선의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집게 전선하고 그다음에 집게 점선, 집게 점선, 집게 전선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요 집게 전선에는 이제 전류 센서가 달려 있게 되겠고요. 전압 센서는 요 집게를 저항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집게가 두 개 달리는 게 되는 거죠. 두 개. 도선을 이루는 집게하고 요 전압계에 연결된 집게 이렇게 이제 달아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류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전류를 달리하는 건 전원 장치에 전압을 달리하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저항을 다르게 하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그 실험을 해볼 겁니다. 오늘 그때 회로 설명하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 요대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전지의 내부 저항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자, 요거는 또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요, 전류는 결국에 전하의 흐름이죠. 전하의 흐름이니까 뭐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전하가 움직이려면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력을 받아야지 전하를 띤 입자가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기장이 클수록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전기장이 클수록. 그 다음에 얘는요, 그 면적이 요 단면적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어요. 단면적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어요. 길이 넓을수록 다니기가 편해. 길이 좁을수록 다니기가 편해. 길이 넓을수록 다니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식에서 이런 전압 관계식을 배웠죠. 요 전압. 여기하고 여기의 전위 차이는 여기다가 Q를 곱하면 결국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전기력 곱하기 거리가 되고 이게 ED가 됩니다. ED가 결국에 거기다 전하량을 나누면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해서 요 전기장 대신에 L분의 V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I는 L분의 AV가 됩니다. L분의 AV. L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아까 그 V 꼴 ED 할 때 D에 해당하는 값이죠. 거리에 해당하는 값. 근데 요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 결과를 잘 보면 결국에 전류는 요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수로 하면은 저항은 A분의 L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해 보면 R분의 1은 L분의 A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저항은 당연히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요. 그 길이가 길수록 요 녀석들이 이루는 원자들이 전자하고 충돌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길수록 그 방해를 오랫동안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면적이 클수록 공간이 넓으니까 방해를 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의 이 무슨 소리고? 설정을 바꿔서 무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꺼라. 네. 그래서 이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도로가 넓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길수록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항이 더 길어지면은 저항이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그게 이제 요렇게 쓰입니다. 로고요, 로. 요거는 이제 9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요 부분을 미분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 약간 요런 모양으로. 이게 로. 여기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미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고. 그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이냐, 은이냐, 구리냐, 그냥 철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요 모양으로 봤을 때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고요.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집니다. 송전 과정에서 보면 요 길이가 길수록 송전선의 저항이 커지니까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얘를 굵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그냥 경제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 근처에 그 짓는 이유가 발전소를 요걸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학 2에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좀 내기도 해요. 요 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요게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비저항 대신에 요게 나오기도 해요. 예.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얘는 뭐냐 하면 전기 전도도예요. 전기 전도도하고 비저항은 그냥 역수 관계입니다. 비저항이 크면 똑같은 모양일 때 저항이 크다는 뜻이고요. 전기 전도도가 크면 똑같은 모양일 때 전기를 더 잘 전도시킨다. 저항이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그마인데요. 이렇게 잠깐 순서가 이렇게 쓰는 걸 거야. 요게 아니고 6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응? 6이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진 듯한 느낌. 시그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볼게요. 자, 미래형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저항 AB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A의 저항은 B의 저항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ohm의 법칙 V = IR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식에서 보면 기울기를 말고 이제 저항을 비교하니까 저항을 바로 써봅시다. 그럼 저항은 I분의 V라고 볼 수가 있죠. 예, I분의 V. 그럼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A하고 B. 자, A는 우리가 I하고 V를 아는 아무거나 한 점을 집어보면 됩니다. 요걸로 I하고 V를 여기 대비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써보면은 전류가 0.2오고 전압이 5죠. 그래서 요게 A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도 여기 중에서 특정 지어지는 지점이 요 지점을 다 알고 있네요. 전류하고 전압을. 요 점 가지고 해보면 B는 전류가 0.5일 때 전압이 5V예요.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A의 저항은 B의 저항의 2배 하면 됩니까? 예, 요거 2배 하면 이게 같아집니까? 예. 그래서 답은 2배가 되겠습니다. B가 분모가 같으니까 더 작죠? 예, 저항이. 뭐 요딴 식입니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그림 가나다와 같이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면 비저항이 같은 겁니다. 비저항이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단면적이 다른 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체들의 길이는 또 모두 20cm로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음 세 도체의 저항값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했는데요. 그럼 저항은 요 비저항 곱하기 거리 나누기 단면적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 비저항하고 길이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저항은 결국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적에. 그러면 단면적을 비교하면 4, 4, 16이죠. 이건 2, 5, 10입니다. 이건 단면적 3, 6, 18이죠. 이호연 아니에요? 어? 너 저 뭐 배 안 고파? 그럼 저항 그 단면적이 큰 게 저항이 지금 제일 크게 작겠죠. 예. 단면적이 작은 게 저항이 제일 크고. 그래서 나가다.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